자, 암이 많은 나라와 암이 적은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네, 먼저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체성을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암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사실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일단 암에 걸리면 이후의 과정만 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접근을 하는데요. 실제 암세포가 어떤 물질을 분비한다든지 또 직접적으로 세포를 공격한다든지 그래서 암세포가 직접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혈관을 직접 막는다거나 림프관을 직접 막아서 순환 자체에 크게 위험을 빠뜨리게 하는 종양의 경우에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작은 종양으로 시작하는 이제 초기 암들의 경우에는 암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도 암이 질병이 아니라 치유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되는 근거들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암이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암이 발생한 몸의 환경을 다시 바꿔주면 암이 사라지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세포의 배양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생명체가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포에 꼭 필요한 50종 이상의 영양이 공급되는 환경, 그리고 세포가 스스로 대사하면서 배출하는 이 독소가 빠져나가는 그 환경. 근데 이 세포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서 만들어진 이 세포 내 독소, 세포 내독소에 의해서도 세포는 충분히 죽을 수 있거든요. 인체 건강의 원리는 두 가지, 영양과 해독으로 보는데요. 암이 중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몸 전체에 있던 독소를 제거했을 때 암은 다시 사라질 수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요. 큰 스트레스가 좀 정리가 되고 마음의 갈등 요소가 사라졌을 때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조너던 앱스테인 박사는 고환암의 경우가 있었다가도 많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방암, 전립선암에서도 많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의사들이 많이 부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갑상선암, 췌장암, 전립선암 이런 환자들을 진료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부검을 통해서 무려 30배에서 40배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암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생겼다가도 다시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데, 암이 왜 생겼을까? 암이 진짜 병일까를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는 암은 병이 아니고 치유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암이 생기면 몸 전체는 암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호르몬이나 면역계나 신경계에서 이 암이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이 진짜 문제라면 끝까지 싸울 텐데 왜 암의 성장을 지지할까? 이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몸 전체에 어떤 독소가 사라지고 마음의 갈등 요소가 사라지면 암은 성장을 멈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암세포의 좀 정체성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암세포는 일단 혐기성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몸 전체에 이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 암이 치유 과정임을 보여준다라는 그 예시는 몸 전체에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고 독소가 가득한 환경에서도 몸은 어쨌든 살아내야 하니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암은 살려고 몸 전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암은 젖산을 발효해서 에너지로 삼습니다. 젖산은 우리 몸에서 사실 불필요한 거죠. 노폐물이죠. 이 노폐물은 몸에서 내보내야 맞는데 몸 전체에 이 해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암세포가 젖산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젖산이 몸에서 이 암세포가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면 몸은 강한 산성을 만들어내고 이 강한 산성 물질이 혈관벽을 뚫기도 하고 세포들을 녹이기도 하고 공격을 하는 등 여러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대신 이 젖산을 사용하는 쪽으로 몸의 대사를 바꾼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암은 포도당을 이용한다 라는 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몸이 전체적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 노폐물이 가득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암은 어떻게든 몸을 살리기 위해서 전신에 퍼져나가서 혈관을 새로 만들죠. 퍼져나가서 몸의 생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선 이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몸 전체를 지탱하는 방향으로 커간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암은 병이 아니고 치유 메커니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이 직접적으로 이 몸 전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암 치료를 받다 보면 보통 이제 3대 표준 치료를 받잖아요. 3대 표준 치료를 많이 받죠.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도 하고 또 약물 치료, 항암제도 많이 맞으시게 되는데 이제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들이 있죠. 암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이런 치료를 받다 보면 입맛이 많이 떨어지고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충분한 몸의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 치료들이 굉장히 강한 치료죠. 암세포만 딱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이 치료에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또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큰 병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또 몸이 지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과정을 견디다 못해서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영양 공급이 없음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더 약해지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이 암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정상인들도 면역 세포들이 암을 처리하는 일들을 늘 해내고 있는데 이 과정이 약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몸 전체의 신진대사 기능 또 면역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이것으로 인해서 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T나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암을 진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질병이 있을 때 좀 잘 모를 때 보통 CT 촬영을 좀 쉽게 접근하는 편인데요. 이 박사에 의하면 이온화 방사선이 몸에 이제 활성산소를 많이 유발하고 또 세포의 DNA를 공격함으로써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요, 어른보다도 이온화 CT 촬영에 대한 그 후유증이 굉장히 강도가 크기 때문에 10배 정도의 성인보다도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백혈병이나 어떤 고형암의 경우에 방사선에 쏘인 후에 나타나는 그 잠복기가 백혈병의 경우는 약 2년 후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고형암의 경우에는 5년 후에 잠복기 이후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꼭 필요한 경우 진단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만 조금만 이상해도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무조건 CT를 찍자라는 이것보다는 좀 CT나 방사선을 촬영하는 이 확률들을 좀 낮춰가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방사선도 암세포를 만들 수 있고 세포의 DNA를 변형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컬럼비아 대학교의 데이빗 브레너 교수는 CT 촬영을 할 때 약 3분의 1 정도 가령 간단한 복통이나 두통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굳이 이 치료를 해야 할까라는 좀 불필요한 이 치료가 한 3분의 1 정도나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된 이 방사선에 대한 좀 위험성을 알리고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초음파 진단을 많이 하죠. 초음파를 검사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보기도 하고 임신의 과정을 지켜보기도 하는데요. 옥스포드의 아동암 연구 측면에서는 이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에 미치는 아이의 신경계, 면역계, 생화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아기에 초음파 검사를 받은 아이들이 이제 이후에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초음파 검사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암 환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실 전자기기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TV며 노트북, 컴퓨터, 또 특히 휴대전화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도 나오는 그런 방사선도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사선을 통해서도 DNA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또 이 DNA가 방사선 영향을 받으면서 세포 변성이 일어나는데 HSP라는 열 충격 단백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생겨나고 또 이물질, 독소, 노폐물로 몸에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독소를 제거해야만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암 환자들에게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자체가 우리 자연의 원리하고는 맞지 않죠. 그래서 몸은 자연의 질서를 지킬 때, 자연의 원리를 따라갈 때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의 원리와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런 전자기기들도 암 환자들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많은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병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 내가 반드시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사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플라세보 효과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짜 약을 주고도 병이 낫는다 라고 믿으면 실제 병이 낫는 증상들을 실험을 했을 때 그 플라시보 효과가 70%에서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세보 효과를 사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이나 환자들을 만날 때 사실 많이 강조를 안 하는 게 약간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과학계에서는 이 플라세보 효과를 증명한 사례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도 이 플라세보 효과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수술이나 약물을 통한 치료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 아픈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고 있으면서 이것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자들이 어떨까요? 바로 진통제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통 효과를 없게끔 느낀다는 거죠. 그것은 약을 주는 사람의 말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 결국 희망적 사고가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사실 치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요. 실제 플라세보 효과를 이렇게까지 응용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이것은 가짜약입니다. 이것은 그냥 설탕물입니다. 라고 주고서 환자들이 그것을 알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약을 먹은 환자들보다도 2배 이상 더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요. 플라시보 효과가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플라세보 효과가 치유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야기처럼 환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정신, 이것이 내 몸에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우리의 또 영혼까지 정신과 신체와 영혼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이 연구 결과들 중에서도 아무 약이 아닌 이 식염수를 통해서도 환자의 질병이, 통증이 개선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약물이나 수술보다도 이 병을 나는 충분히 나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희망의 자세,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 또한 사람의 몸은 너무나 변화무쌍한 마음과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하듯이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 환자의 건강 상태에 미치고 있는 영혼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 몸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 우리 몸은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또 살려는 반응을 하는 쪽으로 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늘 희망의 말을 우리는 주고 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또 바라는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기대를 하면 그렇게 나타나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또 긍정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머피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징크스에 대해서 그 일이 또 일어날 것만 같으면 또 마침 또 그 일이 일어나서 확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우리 월요병이라고 하죠. 월요일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심장마비가 월요일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는 기대로 살아가잖아요. 자, 크리스마스 직후가 바로 크리스마스 전보다 훨씬 사망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기대, 긍정적인 기대가 바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노화에 대해서도 내가 늙고 있구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7년 이상 수명이 더 길다라는 이야기를 예일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세에서 100세 이 사람들의 이 생활 환경을 한 30년 이전으로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 30년이 더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그때의 집에 있는 모습, 또 유행하는 그런 물건들을 접하면서 이 사람들을 관찰하니까 15년이 더 젊다라는 신체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30년 후로 현재의 시점으로 되돌려 놓으니까 하루만 해도 이 몸의 신체 지수가 15년 늙게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환경, 심리, 이런 것들이 바로 질병 그리고 수명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 기자인 엘리자베스 코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 기대 심리, 또 행복한 마음 상태, 이런 또 불안 상태, 이런 것들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는데요.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통증을 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 사랑에 빠진 이 파트너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뇌 MRI 사진을 관찰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정도를 보니까 무려 36%에서 44%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진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통증을 또 일부러 주고 진통제 효과를 봤을 때 실제 진통제 효과가 주는 게 30에서 50% 효과를 보였으니까요. 이 약물로 치료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과 행복한 그 사진을 보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약은 다 한 면에 그 독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죠. 진통제의 부작용인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이런 불편한 증상들은 없으면서 그 즐거움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감소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기대,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부작용 없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떤 주사, 수술, 약물로 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을 많이 생각하기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즐거운 생활에 더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질병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몸에 불필요한 어떤 성분들이 들어와서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자연의 질서, 자연의 원리를 따를 때 사실 건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여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이렇게 균형을 깨뜨리게 하는 5가지 요인은,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 만연한 화학 물질, 살충제나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일어나서 또 저녁까지 만나는 그런 물질들을 살펴보면 샴푸하고 세정제를 쓰고 또 몸에 옷도 또 여러 세제를 쓰게 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다양한 살충제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고, 벌레를 죽일 때도 이런 성분들을, 화학 성분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이 만연한 화학 물질들이 이 암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 화학물질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 또 문제가 되겠죠. 다양한 가공식품, 첨가물로 뒤범벅된 음식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의 또 대표로 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에는 사실 영양가가 전혀 없는 음식들인 거죠. 이 패스트푸드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미국에서는 한마디로 질병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였는데요. 이 미국이 패스트푸드를 또 다양한 전 세계로 공급을 또 시켰잖아요. 이렇게 한 나라에 패스트푸드가 들어가면 질병도 같이 들어가고 또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택하는 약물인데요.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을 사용합니다. 근데 약이라는 것은 한 면은 반드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성이 없는 것은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약은 한 면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반드시 그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약은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절대 예방도 아니고 또 치료제도 아니고 단지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때는 또 이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또 몸이 다른 곳에 또 통증과 고통이 오기도 하고 몸 전체의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기계 여러 이 몸의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노출되는 생활 속 방사선 또 의료용 방사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전자제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방사선 노출을 피할 수가 없고 또 거의 핸드폰을 우리는 거의 우리 몸에 늘 붙이고 살잖아요. 핸드폰을 통한 방사선 또 그로 인한 세포의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플 때 진단을 받는 방사선이나 CT 촬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쨌든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성분들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세포의 DNA의 변성과 또 유전자 돌연변이, 활성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 질병과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정신적으로 일단 불안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면역계의 이상이 오게 되는 거죠. 하루에도 정상인들도 약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늘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암세포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굉장히 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 몸의 면역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죠. 스트레스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 섭취가 증가할수록 암도 증가한다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대 교수인 콜린 캠벨과 또 아들 토마스 캠벨이 함께 아주 대규모의 연구를 했는데요. 무려 60년에 걸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차이나 스터디라는 건데요. 고기 섭취량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한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 미국과 유럽 중심의 나라와 고기를 적게 먹는 나라, 아시아 쪽의 이 나라들을 비교했을 때 하루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고기를 먹는 아시아 쪽의 이 사람들이 훨씬 질병이 적고 또 암도 적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국가라 하더라도 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고기 섭취량이 10% 이상 넘어갔을 때는 또 동일하게 심장질환, 암, 만성질환들에 노출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기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암도 같이 증가한다. 이것은 대규모 이 차이나 스터디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됩니다. 1981년 리처드 돌과 리처드 페토 연구 논문에 의하면 암이라는 것은 35% 정도가 식습관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 가공육을 많이 섭취할수록 암이 많이 유발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또 은퇴자 협회에서도 식습관과 또 고기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니까 가공한 그런 고기 음식을 먹었을 때, 햄 같은 가공육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가공육을 먹은 어린이들의 경우 먹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무려 백혈병 발병률이 74%가 넘다라고 보고가 됐고요. 성인의 경우 가공육을 먹었을 때 췌장암이 무려 69% 이상, 방광암이 59%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일반 고기도 아닌 가공육을 먹었을 때는 고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학 성분이 들어가게 되고 발암물질이 많이 생성된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에서 많이 발견되는 나이트로사민을 먹었을 때 사람의 세포는 DNA가 유전자가 변하게 되고요, 또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기 속에 있는 성장인자인 IGF-1은 암세포를 더 키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육은 절대적으로는 정말 먹지 않아야 되는, 또 최소화해야 되는 음식이고요. 가공육과 함께 붉은 고기의 섭취도 역시 암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일단 혈액이 탁해집니다. 고기 자체 이 성분이 일단 단백질과 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동물의 항생제라든지 성장 호르몬, 또 다양한 성분들이 같이 있어서 사실 인체의 소화 요소가 100% 소화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인체는 100%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일단 소화 불량이 되면 그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 찌꺼기와 함께 또 거기에 있는 지방, 이런 것들이 몸에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혈관 내까지도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탁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은 우리 몸 전체, 피가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해줘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피가 탁하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몸 전체에도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피가 오염이 되면서 그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림프가 막히고, 림프에 너무나 많은 노폐물 증가로 인해서 몸 전체에 독소가 같이 쌓이게 됩니다. 림프라는 것은 몸의 여러 순환을 돕는데요. 우리가 피의 순환, 혈액 순환 너무 중요한 것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림프 순환도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 면역 세포들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 순환이 바로 고기에 있는 여러 성분들, 또 다 대사되지 않은 찌꺼기들로 인해서 림프관이 막히고 순환이 잘 되지 않으므로 몸에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되면 이 혈액과 림프의 변화로 인해서 몸 전체에는 독소가 쌓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몸에 독소가 쌓인다는 것은 역시 질병에 걸릴 확률, 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고기에 있는, 고기를 소화시키고 나면 생기는 부산물인 암모니아나 요산이나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은 인체에서 빨리 나가줘야 되거든요.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 이런 성분들이 몸에 쌓이고, 또 이 성분들 때문에 다양한 질환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요산이나 요소나 노폐물들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결석을 만들어서 신장이나 간이나 담석에 쌓이게 됩니다. 결석이 생겼을 때 당연히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기는 이런 여러 요인들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먹거나 아니면 최소화하는 것을 차이나 스터디를 연구한 콜린 캠벨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절대적으로 몸에 불필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암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아주 잘 준비한다라고 할 수 있죠. 포화지방산,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산, 장쇄, 단쇄, 중쇄,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트랜스라는 것은 이렇게 변형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절대 생길 수 있는 지방이 아니에요. 화학 처리를 통해서 변형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는 이것을 100% 독소로 인식을 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에 달라붙어서 이 세포막이 당연히 흡수해야 되는 산소나 포도당이나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세포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겠죠. 세포의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하게 막는 측면에서 트랜스 지방은 반드시
반드시 몸에서 없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팜유라든지 식물성 지방이지만 변형된 지방이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죠. 마가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튀긴 그런 음식들이 있죠. 만약에 치킨을 드신다 하면 내가 그날 먹은 치킨이 깨끗한 기름으로 갓 짜낸 씨에서 만든 깨끗한 기름으로 첫 번째 튀긴 치킨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이 과정 중에서 여러 번 치킨을 튀기다 보면 기름이 산화가 되고 산패가 되고 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는 기름을 통해서도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일단 세포막이 산소나 영양소를 잘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기름은요, 절대적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씨앗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먹는 게 좋겠죠. 또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과일이나 또 견과류 형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된 기름을 먹는 상황이라면 아주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으로 만들어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엑스트라 버진 형태로 먹었을 때는 미국 내과학협회에서 유방암의 발병 확률을 45% 줄여주고 알츠하이머병 경우 80%까지 줄여준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라는 의미는 세포가 건강한 상태로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몸에 불필요한 염증이 줄고 혈전이 예방되는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요리를 먹을 때는요, 가공된 형태의 과자나 케이크나 라면이나 또 여러 번 튀긴 그런 튀김 음식이나 치킨 이런 것들은 트랜스 지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소화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반대로 좋은 기름은 기름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이나 씨앗류, 견과류, 엑스트라 버진의 수준으로 나오는 올리브 오일 이런 기름들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대부분은 나쁜 식습관에서 기인한다라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통계적으로 악성암의 약 60%는 나쁜 식습관 때문이라고 하고요. 음식만 다시 바꿔도 암에 걸릴 위험이 3분의 2 이상 줄어듭니다. 또 음식만 바꿔도 말기암이라 할지라도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다시 건강한 몸으로 우리 몸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암이 예방이 되고 또 암이 낫기도 하는데요. 이 건강한 식습관의 중심에는 바로 신선한 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식을 하고 있는 나라와 또 신선한 채식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의 암의 발병률을 살펴보니까 역시 신선한 채식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암이 적고 건강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많은 나라와 암이 적은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결국 음식에 문제가 가장 크게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이 적은 나라의 주 음식을 살펴보면 과일류, 채소류, 통곡식 이런 자연유래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암이 많은 나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공된 음식, 또 과일, 채소를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발병률이 많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암 외에도 피부질환, 심혈관 질환, 갑상선 질환, 여러 다양한 질환들도 같이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제 암을 유발한 음식은 크게 두 종류인데요. 가공식품과 또 붉은 고기와 가공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가공된 음식이죠.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채워주는 기능만 할 뿐 세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성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포막을 더 막거나 세포가 영양을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몸에 불필요한 독소를 굉장히 많이 유발하죠. 결국 가공식품은 암으로 가는 지름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와 가공육도 통계상 많이 먹은 사람과 많이 먹은 나라일수록 암 발병률이 30%에서 60%까지 늘고 있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음식으로는 가공식품, 붉은 고기류, 이 붉은 고기를 통한 가공된 육류 이런 음식들이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고요. 반대로 신선한 과일, 채소류, 통곡식류,
견과류, 해조류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할수록 암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최대한 식단에서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잇몸 질환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6년에서 2002년까지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잇몸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남성들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63%나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잇몸 질환이 있다는 것은 잇몸 속에, 입 속에 나쁜 세균이 많이 있고 염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입에서부터 우리 몸은 소화기가 시작이 되면서 장까지 약 9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화기가 계속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잇몸에 염증 상태가 있고 나쁜 세균이 있는 상태는 결국 소화기까지도 염증 상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과 암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질병들도 유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잇몸 질환 세균으로 알려진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는데요. 이 세균은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간암, 진지발리스가 많이 발견되는 사람일수록 암과 여러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한 세균이 많이 있지만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한 균보다 나쁜 세균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진지발리스는요, 최근에는 조금 빠른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치매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장을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측면에서 보면 장에 있는 세균의 이 상태가 뇌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잇몸 질환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나쁜 세균이 증가하고 있구나, 염증이 많아지고 있구나, 내 몸에 좋은 세균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노력, 염증을 줄이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만 암이나 치매나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잇몸이 건강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잇몸의 건강은 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몸속의 소화기 전체의 건강과 연관이 있고 소화기와 연관된 여러 암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잇몸 건강을 신경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들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입안에 있는 이 세균들을 한번 정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코코넛 오일 풀링이 있는데요. 코코넛 기름 안에는 항산화가 되는 여러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에 의해서 건강한 세균은 늘어나고 나쁜 세균만 제거가 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 풀링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의 건강 상태를 깨끗하게 최적화시키게 되면 몸에 있는 독소들이 일부 해독이 많이 되겠죠. 몸 전체에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방향, 또 좋은 세균이 늘어나는 방향, 림프가 막히지 않고 건강하게 순환되는 방향으로 갈수록 암과는 멀어지고 질병과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소금물 또는 코코넛 오일로 오일 풀링하는 방법, 이 방법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겪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세포가 섬유되지 않고 더 증가하는 기전으로 우리 몸이 바뀐다는 거죠. 이 갈등을 연구한 학자로서는 독일의 리케 게르트 하머라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 박사님은 무려 2만 명의 이 사람들의 갈등과 암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암 이 종양의 모양을 봤을 때 갈등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물결무늬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해결되고 나면 물결 모양을 하고 있던 암의 모습이 그게 약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바로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암 종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의 경우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6,500명 정도의 사람이 갈등을 해결한 후에 약 6,000명의 정도가 암이 줄어들고 또 질병이 완화되는 것을 치료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의 경우 어떤 누구를 만나도 암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심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죠. 뭐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뭐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이런 갈등이 없는 암 환자는 없었다. 이 갈등을 모두 다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 요소만 해결을 해줘도 암이 완화되는 것을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의 핵심은 암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 전체의 상태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몸은 하루아침에 암이 생기는 게 아니죠. 큰 질병이 오기 전에 몸은 반드시 반건강 상태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지는 정도가 반건강 상태입니다.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머리가 아픈다든지, 최근에 뭐 살이 찐다든지, 혈당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든지, 이런 반건강 상태를 겪고 큰 병으로 가기 때문에 암이 올 때도 하루아침에 암이 오지 않고 반드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는 이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속 진통제를 사용할 정도의 두통입니다. 늘 진통제를 통해서만 두통을 해결해야 된다면 이 건강 상태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피나 차 한 잔으로 피로감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피로가 너무 이제 누적이 돼서 일상생활, 업무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된다라면 이 피로감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흡연을 해야만 안정이 되는 신경과민 상태입니다. 꼭 담배를 피워야만 마음이 안정이 될 때 이것도 역시 암이 보내는 신호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늘 먹고 있는 약입니다.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는 건강 상태, 암이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드신다든지, 혈압 때문에 약을 드신다든지,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의 경우 어떤 약을 꾸준히 복용해 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로는 늘 긴장의 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 잠시라도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즐길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늘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암세포가 이 백혈구 중에 과립구가 증가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따라서 늘 긴장한 상태, 잠시도 이 긴장을 풀고 여유와 느긋함을 즐길 수 없는 상태라면 암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심각한 갈등 상황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몸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변화, 세포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 상황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로는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척을 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의 모습과 또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때는 몸이 느끼는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하는 거, 그러지 않은 척하는 거, 이게 심해질수록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바로 암이 보내주는 신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상태, 즉 소중함을 잘 모르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좋아서 기쁘게 해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소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산다라면 나의 진짜의 삶과 또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치 갈등 상황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상태가 암을 유발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서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모습이 있고 그 존재로서 사실은 완벽하고 또 소중한 존재이죠. 하지만 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남에게 늘 증명하려 애쓴다면 굉장한 이 스트레스와 굉장한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암이 보내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기력이 너무 없는 상태, 그래서 늘 좋은 음식, 보양식 같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미 몸은 기력이 없기 때문에 세포 대사, 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거죠. 이 상태는 굉장히 영양이 없기 때문에 이 세포가 이 영양을 찾기 위해서
몸 한쪽에서는 무산소 호흡, 혐기성 세포인 암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너무 없는 상태도 역시 암이 보내주는 신호로 인식을 하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매일의 라이프 스타일 또 삼시세끼를 통해서 기력이 있는 상태, 건강한 상태를 만들려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설탕을 먹으면 먹을수록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가하고 건강한 세포의 먹이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는 굶주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가공된 설탕은 암세포를 증식시키게 됩니다. 가공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이제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미국 당뇨병 학회 공식 저널인 당뇨 케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분이 영양소로 사용되는 동화작용에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된 형태로 당분을 먹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백미를 많이 먹게 되면 현미에 비해서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가 바로 현미에 들은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의 경우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이 세포 대사에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때는 반드시 비타민 B군이 있는 형태, 통곡식 형태로 드시게 되면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설탕을 포함한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파스타나 또 백미를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B군의 결여로 인해서 이 당분이 제대로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당분은 글리코겐 형태로 또 몸에서 저장이 돼버리죠. 이 글리코겐이 혈관 안에 저장이 되면 이제 고지혈증이 되는 거고, 또 간에 저장이 되면 지방간의 형태가 됩니다. 가공된 설탕을 먹게 되면 암세포의 먹이인 포도당만 계속 공급을 하게 되고 정상세포는 계속 대사를 할 수 있는 영양소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정상세포가 영양을 공급받고 몸 전체에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면역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공된 설탕을 먹게 되면 정상세포는 굶고 암세포만 커지기 때문에 가공된 설탕은 전혀 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분이라는 것은 정제된 형태가 아니라 자연에 있는 형태에서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복합 탄수화물, 통곡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또 당분은 당분이 많은 과일과 당분이 많은 당근 같은 채소를 통해서 자연의 전체적인 성분과 함께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형태는 암세포가 이 포도당 대사를 하고 정상세포는 그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정제된 이 설탕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튀김이 암을 유발한다는 결론으로는 매일 1인분씩 감자칩을 먹은 여성들의 경우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이 발병이 더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자를 튀길 때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본래 공업용 화학 물질인 거죠. 근데 이게 감자를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2002년도 스웨덴 과학자들에 의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20도 이상으로 가열한 기름에서 감자를 튀길 경우에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습관과 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코호트 조사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4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사람들에게 먹도록 했을 때 자궁 내막암의 경우 29%가 증가를 했고요. 난소암의 경우 7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튀겼을 때 120도 이상으로 튀겼을 때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바로 발암물질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건강한 몸에서는 생기지 않고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몸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 메커니즘으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몸이 치유할 필요가 없는 건강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각종 가공식품이나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몸에 독소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식사법을 통해서도 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많이 먹을 때, 소화가 되지 않도록 음식을 너무나 지나치게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을 때, 과식할 때, 이럴 때도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죠.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혈액이 막지 않고 피가 탁하고 오염됩니다. 또 림프가 막히고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몸에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면역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기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암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의 전체에 해독 기능이 원활하도록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좋은 영양소는 결국 건강한 식습관에서 비롯되겠죠. 이 건강한 식습관의 중심에는 식물성 음식이 결국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이 없는 나라에서 많이 드시고 있는 건강한 식습관, 과일류나 채소류나 통곡식류,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이런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사실 암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고 암을 이기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강의 큰 원리 두 가지, 영양과 해독이죠. 이 두 가지 원리를 내가 늘 일상에서 실천해 가신다면 암이 필요 없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100%를 다 하기는 사실 스트레스도 받고 어렵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만들면 됩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회식이 있어서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나는 고기를 먹었으니까 해독을 해야 돼 라는 생각만 하는 것도 굉장히 암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해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음날 물을 한 잔 더 마시거나 과일이나 채소, 신선한 음식을 더 먹거나 또 한 끼 굶어서 내 몸의 단식 효과, 오토파지라는 자가 포식 효과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독소를 배출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영양과 해독의 원리에 이 균형을 잘 만들어가는 방향, 또 아침 식사 한 끼만큼은 과일을 먹겠다라는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이 암을 만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은 바로 자연의 음식입니다. 이왕이면 유기농 음식이고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영국 식품연구소에서는요, 이렇게 암 환자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이런 십자화과 채소를 꼭 추천을 했습니다. 또 미국 영양협회에서는 사과,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같은 음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허브와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요. 식물의 250만 종 중에서 3,000가지 이상이 이렇게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마늘, 양파도 항암형 성분이 있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초나 버섯이나 파슬리나 구기자, 영지버섯 이런 것들도 역시 암 환자들이 많이 먹을 때 좋은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미국인에 비해서 암 발병률이 10분의 1로 굉장히 적은데요. 그 이유로 바로 커큐민이 많이 들어있는 카레를 먹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황이나 울금에 많이 들어있는 이 커큐민 성분은 굉장한 항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상처 치유나 또 담즙의 분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커큐민이 들어가는 것을 꼭 드시면 좋고요. 커큐민 가루를 밥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강황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드시는 방법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했을 때 암 회복에 30% 이상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매일 1시간 정도 걷기를 했을 때 이 사망률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다라는 보고가 있죠. 그래서 운동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나 좋은 거죠. 암 환자가 운동을 할 때는 지나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또 산책 정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함께 햇빛과 스트레칭과 산책도 같이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일단 비타민 D가 몸에서 합성이 되고 면역력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에 좋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산책은 몸에도 좋고 또 마음 건강에도 같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좋은 산책로를 찾아서 매일 산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숙면입니다. 숙면을 하게 되면 몸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만들어집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이 사이에 나오게 되는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의 효과로는 몸의 전체에 이 동화작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 사이 우리 몸은 불필요한 세포들을 처리하고 또 건강한 물질들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을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이고 이것은 숙면을 취할 때 나오게 되니까요. 또 잠을 잘 주무시는 것 매우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암을 또 유발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게 될 경우에는 대장 용종이 발생할 확률이 60%가 됩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잠을 주무실 때도 어두운 곳에서 약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깊은 잠을 주무실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활력을 얻게 되고 암세포를 처리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암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즐거운 마음입니다. 감정과 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기능들이 수축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즐거운 마음, 즐겁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감사라는 마음가짐은 몸 전체의 면역력을 올리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걸 하게 될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하게 되고 좋은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몸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기억들이 사라지고 좋은 기억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부교감신경은 몸에서 또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도 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백혈병 한 환자가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었을 때 염증 수치가 최소화되고 면역세포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우울하고 또 불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번을 말하도록 말씀을 드리거든요. 감사라는 것을 반드시 꼭 하셔서 온몸에 좋은 기운들 또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채식에는 항암 성분이 많습니다. 그 항암 성분으로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영양소인데요. 이 영양소는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 파이토케미컬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이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막거나 또 암세포가 전이되는 데 필요로 하는 혈관이 만들어진 혈관 신생을 또 막기도 합니다. 또 암세포가 또 계속 돌연변이를 통해서 확장을 하는데요. 이 직접적으로 막아주기도 합니다. 암세포를 해결하는 면역세포들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세포들의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역시 파이토케미컬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는 줄이고 면역력을 올리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실제 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암에 잘 안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럽 8개국에 30만 명의 남성과 여성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암에 걸리지 않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이 채식하는 사람들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1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 15년 동안 계속 관찰을 한 바에 의하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암이나 다양한 기타 질환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에서도 채식하는 5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암과 다양한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도 새롭게 암에 걸리는 90만 건의 이 암 환자들의 사례에서도 35% 정도까지 암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암학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채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고 암이 많이 해결되는 공통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계 암 연구 기금에서도 역시 채식을 하게 되면 암을 예방한다라는 공통된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약 400만 건의 암을 예방한다라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거나 또는 암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일과 채소의 양을 5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만큼은 에너지도 내고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과일 식사를 하자라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굉장히 소화도 편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고 또 면역력이 좋아지고 또 자가 면역 질환도 굉장히 완화되는 여러 좋은 증상들, 좋은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아침 식사 정도는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하루에 80g 이하로 줄여서 드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안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아주 최소한으로 드시는 것, 또 안 드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우유와 모든 유제품이 사실 암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암세포를 증가시킨다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유 안에는요, 소의 성장인자에게 걸맞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지 사람의 성장 속도에 맞는 호르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IGF-1이라는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소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의 질서이지만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필요한 암세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요, 199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립선 암 환자가 유제품을 먹었을 때 전립선암 발병 비율이 50% 증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이 전이 되는 것도 2배가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하버드 논문에서는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유제품을 먹을 경우 약 32% 정도가 더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는요,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우유 먹는 것을 제한 또는 조절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제품의 경우 암에게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 또 이미 암에 걸린 분들 절대적으로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이제 영양학의 관점에서만 보면 암 환자들이 이제 많이 마르고 음식을 잘 이제 소화를 못 시키고 하니까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 하면서 우유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유제품을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우유가 문제인 경우에는요, 성장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우유에 들어있는 인이 문제가 됩니다. 인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산성화가 돼요. 이 산성화 체질은 암에 걸리는 체질, 또 병을 많이 걸린 체질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산성화 체질로 만드는 우유의 인,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이 많은 우유를 먹게 되면 우리 인체는 산성을 더 알칼리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따라서 몸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또 뼈에 들어있는 칼슘, 이런 것들을 더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뼈가 더 약해지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유는 건강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죠. 또 소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소가 먹어야 되는 음식인 풀을 먹지 못하고 소가 빨리 성장하도록 곡식 사료, 옥수수 사료 같은 곡물 사료를 먹입니다. 옥수수 자체는요, 오메가6 지방산이 굉장히 많은 음식이죠. 소는 옥수수 사료를 먹게 되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00 정도로 굉장히 끼어지게 됩니다. 소의 몸이 염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소가 주는 우유가 절대적으로 건강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염증을 더 유발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유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인 카제인 단백질은 인체의 소화 요소가 소화를 못 시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지만 이 카제인은 산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위에는 위산이 들어있죠. 따라서 우유를 먹었을 때 이 카제인 단백질이 위산을 만나 응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가 되지 않고 또 소화가 돼도 완벽한 소화가 되지 않아 찌꺼기들이 몸에 남게 됩니다. 결국 우유를 먹게 돼서는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몸속에 찌꺼기를 만들어내고
또 몸의 산 알칼리 균형을 깨뜨리고 또 몸의 염증을 유발하는 관점에서 우유는 암, 또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립선 암을 포함한 모든 암세포에 도움이 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인데요.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브로콜리뿐만이 아니라 양배추나 케일, 작은 방울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암세포의 성장과 지원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저립선암 또 다른 모든 암에서도 동일하게 십자화과 채소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에 브로콜리 즙으로 500에서 600ml 정도를 마시게 되면 암세포 성장 지원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브로콜리를 많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암의 근본 원인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사업이나 학업이 일이 잘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이 암을 키우는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나 자신의 가치를 더 발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을 하고 이 두려움을 제거를 하고 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암세포를 무조건 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왜 암세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는지 암세포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잘 다스려 가신다라면 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내 몸을 잘 소중히 여겨주고 또 내 삶을 잘 아껴줌으로 암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